이슈앤 상식 11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특강은 고교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별 관심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교육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격이죠. 교육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집값은 천차만별 차이 납니다. 그 이외에도 사교육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자, 이번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자, 이분이 국정과제를 이끌고 있네요. 이번에 고교 학점제, 성취평가제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보고 갈게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 게 물론 한 번에 바로 도입되는 건 아니에요. 단계별로 조금씩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분야가 있고 점점 확대돼서 2단계 지나고 전면 시행은 2025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는 않을 거죠. 이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2022년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는 그대로 강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여파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학점제 형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수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디서 수업 들었다가 아니라 어떤 과목을 들었다가 돼버리죠. 학점제가 돼버리면 학교를 옮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학점제 자체가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냥 들으면 되지. 가장 문제는 성취평가제, 이게 아닌가 싶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성취평가제가 아니라 내신 성취평가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현재 내신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점수 있죠. 원점수 있고 과목 평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별 성적 차이라든지 실력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표준 편차라는 걸 반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별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이 있어요. 자, 1등이에요. 근데 1등이 다 똑같지는 않죠. 이제 강남 8학군 1등하고 뭐 시골에 있는 학교 1등급하고는 보면 1등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석차 등급이 1이냐 똑같지가 않은 이 차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기존의 석차 등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냐면 성취 수준 학생 비율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끝. 그렇죠. 그게 아니라 A등급은 몇 프로, B등급은 몇 프로, C등급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해 버립니다. 자, 이거를 대학에도 반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를 어디서 다니든지 상관없이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고교 체제에 대한 개편입니다. 지금 사실 아직도 교육 분야에는 좀 애매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일명 자사고라고 하는 데도 있고 외국어고도 있고 국제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여기 출신들이 실력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 평가에 있어서 원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자, 외국어고는 외국어 특기를 살려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 성적 좋으면 법대 가든지 의대 가든지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고등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해 버리는 거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실상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입시 위주로 진행이 됐다면 일반고로 전환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다 하지는 않겠죠. 뭔 얘기면 평가를 해서 전환한다는 얘기지. 기준에 맞추면은 그대로 유지되되 아니면은 그냥 밀어붙여 버린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 반발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요. 이런 제도들이 뭐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면 대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입은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여론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선거 때만 돼도 이 교육제도에 대한 논란들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여론의 향방을 좀 보면서 반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학교별 학력차라는 거 이건 반영을 못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교육제도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료에 나와 있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한 주요 내용에 보면 학생 중심으로 가겠다. 학생에게 맞추는 거지 평가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뿐만 아니라 선택형 과목을 포함한다고 하죠. 문과, 이과 구분하던 거를 빼버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공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안 하면 대학교 가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대로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적응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폐지하는 게 과연 의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공정투명.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 모든 정책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를 해서 출범한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면접에도 블라인드는 도입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그런데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유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입에도 반영해 버린다는 거죠. 공정하게 가자는 겁니다. 사실 블라인드 채용을 하든 직무중심 채용을 하든 가장 어려운 건 면접관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면접관이 능력이 있다면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겠죠.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평가 의무화하면서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피하거나 제처, 지원자가 입학사정관을 이 사람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입은 사교육의 영향을 무진장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못한데 저는 취업시장에서 이제 학생들의 자소서 보면서 과연 이 친구들이 대입 때 자소서를 제대로 썼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글 쓰는 데 익숙치가 않아요. 글 쓰는 게 교육 과정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글을 많이 쓸 만한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듭니다. 오죽하면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취준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글 쓰는 게 비슷하지 않냐라는 그런 막말을 하기도 해요. 왜 그 얘기하냐면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한 행동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 일기를 그릴 때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 여기 뭐라고 써요? 친구하고 노는 그림 그려요. 그리고 밑에 글 쓰라고 하죠. 그럴 때 뭐라고 씁니까? 오늘 참 보람찬 하루였다고 하죠. 이 친구하고 놀았던 오늘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쓰냐면 이만큼 경험 써요. 근데 이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냐면 이 경험에서 배운 점을 씁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합니까? 뭘 많이 배웠대요. 경험은 하나인데 도전정신도 배웠고 열정도 배웠고 뭐도 배웠고 뭐도 배웠고,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도 제대로 배운 게 없다는 거. 그리고 불안하니까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이런 경험은 입사하고 나서 빛을 발할 거라고 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껴있는 대입 준비하는 분들도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수준이 어떤지 뻔히 알고 있는데 글을 잘 썼어. 그럼 그게 본인이 쓴 걸까요? 아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리고 검사해 보면 나오는 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첨삭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첨삭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 사람 거를 첨삭할 수밖에 없죠. 여러 사람 거를 첨삭하다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 때 물어보면 자기가 썼는지 아닌지 정도는 평가할 수 있거든요. 가차없이 입학 취소해 버린다고 하니까 와, 대입 자소서 시장, 이 시장도 많이 변화가 있겠죠. 제가 장담하건대 대충 첨삭하는 게 주는 거지 첨삭하는 것 자체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 제대로 된 대필, 그러니까 거의 자서전 대필하는 수준으로 대필해주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학생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몇 가지가 있죠. 학생이 무슨 대회 수상, 그 본인이 안 했을 수도 있죠. 본인의 성과가 아닐 수도 있고 소논문. 대학 교수 중에는 자기 자식, 고등학생을 자기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입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줄지 않을까 싶네요. 학생부 소논문 기재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최근 학교 선생님이 자기 자식의 성적을 조작했다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입제도를 단순화하면서 논란이 생길 만한, 교사가 추천서를 써주는 게 과연 추천할 만한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수시적성고사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따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변화가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은 좀 줄지 않을까 싶네요. 왜 우리나라만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도 꽤 오랫동안 논란을 겪으면서 제도를 변화해 왔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상식 오픈 캐스트에 보시면 외국 대입제도 얘기가 나와 있죠. 외국 대입제도를 보면 우리하고 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시작할 때 여기 목습을 걸어요. 근데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학이 어렵지는 않아요. 졸업이 어렵지. 우린 반대죠. 입학이 어렵지 졸업이야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이공계처럼 전공이 어렵지 않은 이상은 교양 과목 위주로 해서 점수 잘 주는 걸로 어떻게 하니까. 자, 미국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미국은 철저하게 대학은 자율에 맡깁니다. 뭘 하든 말든 철저하게 맡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학 사정관 제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얘네들은 다 해요. 근데 복잡해요. 우리는 수능만 보면 되죠. 미국은 SAT만 보면 되냐? 아니요. SAT만으로는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명 대학의 경우에는 SAT를 별로 반영하지도 않아요. 교내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 사회봉사활동, 에세이, 교사 추천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SAT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중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SAT를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7번 보죠. 한 번 망하더라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고 있죠. 큰 비중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수능 한 번 망치면 망해요. 수능 성적표가 발표나는 날 통곡하는 학생들 많죠. 망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럼 대학 들어가는 거는 쉽겠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입생들의 퇴학 자퇴율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편입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도 역시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습니다. 아예 독일은 대학교에서 공부할 건지 아니면 취업할 건지 처음부터 갈려버립니다. 대학을 가려면 김나지움에 들어가면 되고, 대학을 안 갈 거면 직업교육을 받는 레알 슐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레알 슐레에 들어가는 건 뭐 포기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독일은 이미 직업에 있어서 귀천이 없거든요. 대학 교수하고 버스 운전기사 월급 누가 더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대학 교수가. 아니요, 버스 운전기사가 더 고생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월급이 더 높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월급 차이도 없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가 없어요. 그럼 굳이 애써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갈 필요도 없겠네. 예, 그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꼭 대학 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전국 대학들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학에 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몇 년 동안 기다리면 분명히 순서로 온다고 해요. 그래, 들어갔는데 어떻게 70%가 퇴출된대요. 30%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입학은 어떻게 하는데 졸업은 정말 어렵죠. 그리고 3번 이상 전공 시험에서 낙제하면 독일 어디에서도 같은 전공으로 공부 못한다. 그 전공에는 자질이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우리 대입제도들은 일본을 많이 따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능은 좀 미국식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다릅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시험인 센터 시험을 보고 이 점수로 끊어서 대학별 고시 입시 자격을 준다고 하네요. 여기는 서술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본고사를 시행할 때 1번 대입제도를 많이 참고했잖아요. 반면 사립제도는 미국처럼 대학 자율에 맡기긴 한데 일본은 사립대학교 입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해요. 미달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일본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이 바로 일본의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시험이 대표적이죠. 이 시험은 시험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언론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 애가 대학을 가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바칼로레아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심도 깊어요. 철저하게 논술 시험입니다. 시험 기간도 긴데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바칼로레아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러고 들어가면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엘리트는 이 바칼로레아 시험을 보고 일반 대학교에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랑제콜 출신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기업체 CEO급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랑제콜 출신이죠. 여기 입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프레타라는 준비 과정 입학하고 여기서 2년 동안 공부하고 평가받고 그 다음에 그랑제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랑제콜은 그러면 뭐지? 이게 대학원인가? 대학원이라고 하긴 좀 못하고 특수학교라고 하기도 못하고 어찌됐든 굉장히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국도 대학 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간 별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6 폼 컬리지를 거치고 나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가는 시험 점수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죠. 대외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여러 가지들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좋은 인재를 키우고 리더를 키우는 과정이 돼야 되죠.
특히 논란이 많은 기여 입학제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하버드, 아들 하버드, 손자 하버드. 비법이 뭐냐고요? 아버지 부자. 아버지 기여 입학으로 인해서 아들도 손자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네, 그게 문제예요. 산불제도는 본고사 기여 입학제 그리고 고교 등급제를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고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는 절대 대입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명문고나 아니면 사립교육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고교 등급제는 뭐냐면 애들 교육 수준이 다르다라고 해서 명문고는 점수를 많이 주고 좀 저기 시골에 좀 떨어지는 고등학교는 점수를 적게 주고 이런 식의 반영이 있죠. 일종의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기여 입학제, 뭐 잔디 깔고 대학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기여 입학제는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사회가 어느 정도 기회에 대한 평등은 주고 있기 때문이죠. 대학교에서 기여 입학제를 너무 과하게 해서 뭔가 잘못되고 부작용이 생겼다. 그럼 대학에서 알아서 책임지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 운영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뭔 상관이에요. 철저하게 시장 논리입니다. 그리고 기여 입학제의 순기능도 있죠.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무진장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명 잘 사는 집 애를 입학시키면서 거기서 돈 받은 걸로 이걸로 가난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도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의 세습이 논란이 있는 건 바로 사회적 공정성, 형평성 때문이죠. 해외는 저런 게 없어요. 이렇게 부를 막연하게 세습을 안 합니다. 부의 세습을 부끄러워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벌 2세, 3세, 4세 영원할 것 같죠. 부의 세습으로 인해서 사회적 형평성에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정한 사회에선 반발이 덜한데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반발이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시장 논리에 맡기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사회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대학이 경쟁력이 생기고 근데 이거 생각을 하셔야죠. 이거는요. 사업이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교육. 사업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학 경쟁력이 기여 입학을 통해서 부의 세습으로 인해서 대학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랑제콜이 오히려 더 좁은 문이 됐다. 자, 좁은 문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의 의심을 받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입에서만 공정성의 논란이 있냐고요? 아니요. 모든 분야에 다 공정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대입제도조차도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발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아직 확정됐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진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 내에서 끝을 보겠다. 그게 아닌 게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수능시험이 도입된 지가 근 20년이 됐습니다. 거의 매년 개편되다가 작년에 개편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바꾸면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학생들에게 피해 간다고 해서 개편을 중단시켰죠. 그만큼 이번 정부는 천천히 신중하게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면들, 특히 교육에 대해서 이런 면들은 참 인정해주고 싶네요. 그런 부분들로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